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음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는 말을 잘한다고, 누군가는 옷을 잘 입는다고, 또 누군가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좋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뒷맛이 씁쓸한 경우가 있죠. 말은 그렇게 친절했는데 행동은 영 딴판이었던 사람. 겉으로는 다정했는데 뭔가 불편함이 남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면서 참 많이 만납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친 지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은 내 어깨 너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 속에는 미묘하게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본 누군가는 일행에게는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종업원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뭐 저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불편함이 쌓입니다. 약속을 잡으면 매번 늦고 사과할 일이 생기면 변명부터 늘어놓고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유독 인색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행동들, 무심코 나오는 습관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들은 잘 속이지 못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침묵하는 방식 하나에도 그 사람의 본성이 배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 뒤에 숨은 진짜 마음,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춰진 냉정함, 웃는 얼굴 아래 깔린 무관심.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새어나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느낀 그 묘한 불편함,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의 감각이 이미 알아챈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순간순간 드러나는 본심을, 그 감각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봐야 할 작은 신호들, 그 신호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1장 눈빛.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아는 분이 앉았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그분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은 다정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분의 눈은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내 어깨 너머 복도를 보고, 천장을 보고, 손에 든 휴대폰을 봅니다. 대화는 계속되는데 시선은 계속 다른 곳으로 갑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분이 먼저 일어섭니다. 아, 저기 아는 분이 오시네요. 먼저 갈게요. 순식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눴던 대화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를 뜹니다. 남은 건 묘한 기분입니다. 분명 친절했는데, 분명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화 시간의 60에서 70% 정도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반면 형식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30%도 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을수록 대화가 끝난 뒤 상대방에 대한 기억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않은 거죠. 눈빛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입으로는 반갑다고 하면서도 눈은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관심 있다고 하면서도 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말투는 연습할 수 있고 표정은 만들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대화하고 있는지.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쏟는 에너지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문이 열려 있으면 마음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창문이 닫혀 있으면 마음도 닫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창문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한테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나를 중요하게 보지 않기로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내가 없을 뿐입니다. 그럴 땐 나도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억지로 관심을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눈빛 하나로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2장 말투.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몇 명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실수를 좀 했거든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다른 분이 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말 자체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뭐라는 그 한 음절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목소리 톤은 부드러운데 억양은 살짝 올라갑니다. 마지막 이절은 길게 늘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압니다. 저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저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야라는 뜻이라는 걸요. 실수한 분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다들 숟가락만 움직입니다.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전달할 때 실제 단어의 의미는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 표정과 몸짓이 55%입니다. 다시 말해 괜찮아라는 말도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투는 말의 내용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배어 나옵니다. 입으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목소리는 별로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해도 억양은 부럽지도 않다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단어는 고를 수 있어도 말투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감탄사나 문장 끝에 억양 같은 건 거의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톤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는 격려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정도도 못하냐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요. 플라톤은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그 거울에 비친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차가우면 그게 진심입니다. 아무리 격려를 해도 억양이 비꼬면 그게 본심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봐야 합니다. 말투가 불편한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척만 할 뿐이죠.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건 나만 상처받는 일입니다. 말투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 선을 그으면 됩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건 내 몫이니까요. 3장 사과 방식.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서류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피해가 갔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요. 그러자 그 직원이 대답합니다. 아, 그게요.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양식이 좀 헷갈리잖아요. 다른 분들도 자주 틀리던데요.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바빠서 양식이 헷갈려서 다른 사람도 그러던데라는 말만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실수해도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팀이 사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사람은 평균 3초 안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먼저 합니다. 반면 변명형 사과를 하는 사람은 평균 15초 이상 상황 설명을 먼저 늘어놓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명형 사과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73%나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사과 방식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사람은 먼저 사과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변명하는 사람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상황을 늘어놓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사과는 슬쩍 넘어갑니다. 심지어 그래도 제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라는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변명하지입니다. 어떻게 사과하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듣는 사람만 답답합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변명만 합니다.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사과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또 변명할 겁니다. 또 핑계 댈 겁니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제대로 된 사과는 듣지 못할 테니까요. 사과 방식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인지. 그럼 나도 그에 맞춰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사장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메뉴판을 보며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물을 가져오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요, 이거 빨리 주문 좀 받아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말투가 거칩니다. 종업원은 당황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받겠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이 한숨을 쉽니다. 에휴, 요즘 식당들은 다 이 모양이네. 아내한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업원은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받습니다. 남편분은 다시 아내를 보며 웃습니다. 자, 뭐 먹을까? 같은 사람인데 태도가 다릅니다. 대등한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서비스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다어 켈트너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솔직하게 또는 정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만 친절한 건 친절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웃는 건 진심이 아니라 가면입니다. 진짜 인품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종업원한테, 청소하시는 분한테, 택배 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말투가 달라지는지, 눈빛이 달라지는지, 태도가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건 바쁘거나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옛말에 아랫사람을 보면 윗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웃는 것뿐입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내가 약해지면 그때는 나한테도 그 차가운 눈빛을 보낼 겁니다.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친절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유용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유효한 친절입니다. 진짜 인품은 이득이 없을 때 나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쓸 사람인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인지. 5장 침묵.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힘든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옆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네. 한마디만 하고 침묵합니다. 말하던 분이 당황합니다.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병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애들도 걱정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옆분은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봅니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말하던 분이 결국 입을 다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과 외면하는 침묵.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연구팀이 대화 중 침묵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공감하는 사람은 평균 2초에서 3초의 침묵 후 반응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힘드시겠어요 같은 짧은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관심 없는 사람은 5초 이상 침묵하거나 아예 화제를 바꿉니다. 연구 결과 이런 회피형 침묵을 보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평균보다 38% 낮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많은 걸 전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침묵은 냉정함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관심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은 안 해도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불편해. 그 사람이 그렇게 침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기 싫은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듣기 싫은 겁니다. 위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공감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회피합니다. 말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입을 다물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어떤 침묵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인지, 외면하는 침묵인지,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필요한 건 회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주는 침묵입니다.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침묵으로 회피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 속을 털어놓는 건 나만 더 외로워지는 일입니다. 침묵 하나로 충분히 압니다. 이 사람이 내 감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럼 나도 그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으니까요. 6장 돈 쓰는 습관.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제가 낼게요. 그러자 다른 분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같이 내요. 몇 번 실랑이 끝에 결국 나눠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계산 이야기가 나와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누가 내든 상관없다는 표정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냈습니다. 그분은 감사합니다도 없이 일어섭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똑같습니다. 다음 모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엔 제가 낼게요라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낸다는 걸. 그래서 하나둘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뜸해집니다.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 된 에리얼리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 쓰는 패턴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의 83%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절히 베푸는 사람들은 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돈 쓰는 습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 쓰는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계산합니다. 내가 왜 내야 해? 손해보기 싫어. 어차피 저 사람들은 여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돈만 나오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소엔 친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도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 가거나 전화 받는 척 하거나 아예 눈치를 안 챕니다. 이건 깜빡해서가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안 내려고 작정한 겁니다. 박완서 작가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인색함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푼도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돈을 함께 쓸 생각이 없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받기만 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내가 한 번 안 내면 서운해합니다. 왜 안 내? 이렇게요. 그런 사람한테는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돈 쓰는 습관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7장 시간 약속.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립니다. 2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2시 10분이 됐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도착하셨어요? 답장이 옵니다. 아, 지금 출발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시 30분이 됐습니다. 그제야 도착합니다. 미안해요. 좀 늦었죠? 웃으며 말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표정입니다. 길이 막혀서요. 변명이 이어집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만날 때마다 항상 30분은 기다립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는데 고쳐질 기미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꼭 일찍 갈게요라고 했지만 또 늦습니다. 핑계는 매번 다릅니다. 교통, 날씨, 갑작스러운 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요한 약속, 회사 미팅,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자리에는 절대 안 늦습니다. 유독 나와의 약속에만 늦습니다. MIT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시간 약속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76%는 상대방의 중요도에 따라 지각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정시에 지키지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평균 25분 이상 늦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선택적 시간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즉, 늦는 게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겁니다. 시간 약속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줍니다. 늦는다는 건 당신 시간은 내 시간보다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기다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된다면 그건 패턴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이었다면 일찍 나왔을 겁니다. 여유 있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건 이 약속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린 30분은 사라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늦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을 계속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또 늦을 겁니다. 또 변명할 겁니다. 다음엔 안 늦을게라고 말하지만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시간 약속 하나로 충분히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럼 나도 내 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압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걸.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사과하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태도, 침묵의 온도, 돈 쓰는 습관, 시간 약속.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순간순간 드러나는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낀 그 불편함, 그 이질감, 그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의 감각이 이미 알아챈 겁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걸. 상처받으면서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걸.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라는 걸.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신호. 억지로 참고 견딜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마주 봐주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엔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